그 중에 하나는 바로 천조국 과학일식유흥단을 저희가 만든 것이죠. 대박이던데요? 네, 대박이죠. 작년에도 저희가 쉰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과학 노래 엔트로피 사랑 만들었잖아요. 맞다. 네. 당시에는 저희가 손해만 봤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물론 재미는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이 천조국 과학일식유흥단의 경우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200여 명의 신청자가 난립하여. 근데 사실 그렇죠. 금전적으로는 크게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뭐 큰 이득이 되진 않았잖아요. 망하진 않죠. 그때 우리 쏟아 부었잖아요. 그냥. 맞죠. 네. 100명을 받았는데 2시간 반 만에 매진이 돼서 200명으로 지금 버스 4대가 다니고요. 버스 4대가 다니면 미국의 여행사 측에서 승합차를 따로 해가지고 스태프들이 미리 따로 다닌대요. 막 우리를 에스코트 하면서 다니고 먼저 가서 다 체크하고. 오, 좋다. 뭐 VIP 된 기분이잖아요. 하긴 뭐 200명씩 다니면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와서는 말이지만 너무 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그렇게 될 줄 몰랐죠. 네. 몰랐죠. 근데 미국에서 다 프로들이 해주시니까 예, 저희들이 뭐 망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잘 되면 여러분 나사도 가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서호주 뭐 이런 데 가고 싶을 거예요. 별 보는 거 이런 거. 아예 그런 걸 매년 초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매년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여행사로 둔갑해서 매년 잘 되면 월별로. 과학여행 전문 여행사. 네. 맞아요. 생각만 해도 뭔가 서호주 이런 데는 사실 좀 로망이 있잖아요. 로망이 네. 있죠. 네. 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좀 잘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갈라파고스가 그렇게 좋다던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비글호가 갔던 데로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중남미 얘기도 나오고요. 아, 괜찮네요. 막 이렇게. 같은 민족이라는 그 아즈텍. 아즈텍.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그래도 아주 옛날도 아니고 한 7, 8세기라고요? 네, 신라 시대 무렵. 네.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맥락을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 설 특집으로 KBS 다큐멘터리 중에 네. 우리와 멕시칸들이 네, 그죠.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한참 놀리면서 했었거든요. 네. 아, 그러게요. 뿌리를 찾아서. 네.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 부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KBS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 PD가 넘어간 거예요, 거기. 그 논리에. 근데 제가 음모론 잘 알잖아요. 네, 전문가죠. 한 번 넘어가고 빠지면요,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세상에 다 그렇게 보여요. PD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장도 있고 작가도 있고 넘어갔다고 아무거나 다 해주나요? PD님은 그러실 수 있는데 네. 뭐 책임 프로듀서도 있고 그러니까. CP 부국장 다 넘어간 거죠. 혹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을 순 없어요. 그- 그런 정도면은 시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국장까지 다 하기 그게 국장까지 하기 넘어갔다는 게 때문에 너무 다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재밌지 않겠느냐라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저 현재가 중요한 거지 옛날에 뭐 수만 년 전에 우리가 어디를 정복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저희랑 피도 안 섞였어요 그 사람들. 저 800년 전에 몽골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저기 멕시칸이랑 유전자 검사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나오겠죠. 네. 아, 이게 참, 그 다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마지막에 멕시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뿌듯하게 바라봐요, 그 교수님이. 왜? 누가 봐도 인종이 다른 거예요. 남인데 왜 뿌듯하게. 네. 아 우리 같은 선조를 공유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웃기는 게 그게 정말 궁금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해보면 돼요. 절대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죠. 그건 정확하지 않은 거죠. 네. 그건 비과학적인 거고. 아이고 네. 저희가 너무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좀 이따 아마 K 박사님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거주 가능 행성이 한꺼번에 여러 개 발견됐는데 미국인들이 지금 이 거주 가능 행성들로 이주하고 싶다 트럼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7개나 발견했다는데 우리는 트럼프의 대통령 치하에서 계속 버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사가 미국인의 희망이 되는 겁니까? 왜 굳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 돈 많이 모이겠는데요? 근데 혹시 그럴 것 같지 않긴 한데
혹시나 만에 하나 기각이 떨어지면 우리 행성도 하나는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이면 되니까. 여기 때 트럼프하고 함께 푸틴 얘기도 나와요. 네. 이분은 뭐 러시아 관련된 분인지 몰라도 7개 중에 이따 말씀드릴 건데 갈 때는 3군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 3개밖에 그렇군요. 없네요. 근데 전 진짜 그 기각되면 어떡하지 생각하고부터 잘 알려진 중립국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나라들 대사관들을 이렇게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상황에 대비해서 물론 뭐 기각한다고 바로 그러진 않겠지만 저 정치적 망명할 때 몇 군데 이미 찔러놨습니다. 정말? 목숨이 위험할 경우를 대비해서 네. 이 뉴스 공장만 안 나가서도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광 얘기만 하는데 예, 완전 찍힌 것 같아서 거기 출연한 사람들은 특급 리스트일 것 같은데. 네, 첫안 1순위. 그래서 지금 인접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는 네. 경우에 보증을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 인용이 돼도 지금 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맞아. 예. 테러리스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네. 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우리 이 얘기 그만하죠. 심각해지니까. 아무튼 네, 미국인들이 지금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만 년의 여행 기간과 동면의 위험과 많은 돈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느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심정 알겠다. 네, 완전 진짜 정말 진짜 공감력 100%.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오프닝인데요, 이거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네.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사막에서 해본 맞아. 내가 예. 해봐서 아는데. 그러네. 정신이. 진짜 그렇죠. 그거죠. 두바이가 한 40년 전에는 그냥 진주 조개 잡는 어촌이었거든요. 네. 아, 예, 그렇죠. 그랬던 게 예. 조금씩 발전해서 이제 지금같이 된 거는 뭐 특히 오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두바이 가보신 분 계세요? 좀 못 가봤습니다. 전 가봤잖아요. 저 다큐에서 그 두바이 스키장 같은 네. 거 보고, 예. 두바이는 가보시면요 CG 같은 도시예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전체가 CG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CG지 현실이냐 그 정도로. 그 13층인가 그 영화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그 주인공이 현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네. 아니었던. 가상현실 속에서. 근데 그 가상현실에서 깨어나서 보이는 그 미래도시 같은. 마지막에 네. 이게 사실 약간 저거긴 한데. 그죠. 스포일러긴 스포일러죠. 한데. 근데 뭐 20년 넘은 영화 뭐 스포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듣는 영화인데. 네. 그런 도시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미국 갔다가 아니고 미국의 이상형이에요, 거기가. 야. 미국은 더럽잖아, 좀. 네. 화성에 뭘 지으면 그렇게 짓겠죠. 그렇게 안 짓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모래밭에서 이걸 만든 일군 사람이니까 화성이랑 환경이 비슷해요, 솔직히 여기가.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진짜로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사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두바이에 이걸 만든 사람들이라면. 게다가 이 사람들 돈도 많잖아요. 일단 돈이 많으면 가능하죠. 예. 돈 많고 이상한 짓 하려는 의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경험 있고 네. 불모지의 도시 지은. 누구 말릴 사람도 없고. 네. 여기 이제 부제가 있네요. 제가 보는 기사에 앨런 머스크 조심해라. 룩아웃. 미국인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행성으로 갈 것이냐, 화성으로 갈 것이냐. 네.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두바이로 가는 게 제일 나을 듯. 두바이 가면 근데 길거리에서 키스도 못 해요. 진짜요? 네, 두바이에 제가 갔던 얼마 후에 두바이의 식당에서 키스를 하던 영국인 커플이 그것도 현지인도 아니야. 구속됐어요. 오. 아 진짜. 정말 미국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는 수갑 차는 데가 두바이입니다. CG가 아니었다는. 네, CG가 아니죠. 오. 네, 정말 미국 같기 때문에 풀어주기 쉬워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수갑 차고요. 네, 제가 두바이 역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역시 갔던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영국 여자분이 들어가셨는데 신발에 아주 소량의 마리화나가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 살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마리화나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방에 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분이 감옥 갔어요. 아 정말. 그 정도로 굉장히 스트릭트한 데가 또 있으니 혹시 두바이 가실 분들은 거기는 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네. 그냥 두바이다. 두바이다. 네, 그런 점들 주의하시고. 그 제 지인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겪었던 일을 갑자기 이렇게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그 혼인 관계 이외에 같이 자면 그 불법이래요. 네. 그래서 잡혀가는 일이라서 호텔에 투숙해 있으면 불심 검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연인들도 못 들어. 10년쯤 결혼 전에 전에는 연인들도 안 된다. 예. 아. 그 결혼, 그러니까 부부를 증명하는 그게 있든가, 네. 아니 외국인이거나. 결혼 후에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불법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30년 전에 이제 여인숙 같은 데 자고 있으면은 임금 나왔다고 네. 문팡 열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진짜. 진짜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운동권 뭐 도둑놈 네. 잡으려고 네. 저는 물론 그런 적이 없지만 저희 아는 형님이 6,000원짜리 여인숙에서 여자하고 먹고 있다가 경찰이 임금 나왔다고 문 두들기고 그러면 진짜 이러고 가리고 아유 뭐 이러고 막 신분증 보여주고 막 진짜? 그랬어요. 예, 아, 그런 시절이 있어요. 되게 뭐 옛날 사람 같네요. 그렇게 말하면. 저 형님이니까 아, 제가 아니고. 그렇구나. 아, 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예. 그리고 터키 가시면 터키 호텔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지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말 것. 그러니까 현지 여자를 아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 여성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뭔가 팝피디의 여행수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헌팅을 해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터키에서 하다가 큰일 납니다. 네. 네, 뭐 하지도 못할 거니까. 뭐. 네, 이제까지 팝피디의 여행수였고요. 네. 저 얼마 전에 참 팝피디의 여행수가 나왔는데요. 아직 방송 안 된 걸로 아는데. 출연하셨어요? 예, 우주 여행이 주제였어요. 네,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시고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소재가 떨어졌으면 우주 여행을 다 하려고. 갈만한 데는 다 갔고. 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성에 뭐 사방에 5만 사람이 가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얘기가 러시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라도 이뤄서 머지않아서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걸로 봐서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뭐 오프닝은 이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시즌 3에 아까 좀 썰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망의 시즌 3. 시즌 3에 들어가는 우리 이용 기자의 각오. 아, 오늘 애가 어린이집에 처음. 우와. 와, 이제 네.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키웠네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요? 감회가 새롭고요. 애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은 네. 그 엄마의 자유 시간이 눈꽃만큼 생깁니다. 아, 근데 너무 애가 너무 고집이 센 게 아닌가. 다른 애들 얌전히 있는 걸 보면서 부러워지는. 이제 육아 시즌 2가 시작되셨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시즌 70까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무슨 결혼식 갔다가 아기를 봤거든요, 이용 기자 아기를. 근데 애기가 너무 크고 키도 크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멀쩡하고 키도 크고 그런 애가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적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엄청 고생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때 같이 앉아서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바톤 터치하면서 밥을 먹었죠. 예. 네. 인류 진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원숭이 같았으면은 그 정도 나이면은 키웠으면. 엄마 하는 거 다 따라합니다. 맞아. 100% 다 따라합니다. 자, 우리 시즌 3의 각오가 어떻게 이상해. 이런 얘기로 흘러서 육아 원숭이까지 갔는데 근데 그 궁금한 게요. 네. 시즌 3에 달라지는 게 뭐 있나요? 약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없지만 지금 다른 코너가 하나 생깁니다. 오. 그것은 이제 좀 때가 되면 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아마 기대가 되네요. 이달 말 정도에 확실히. 예. 시즌 3가 시작했는데 준비는 아직 안 되는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뭐 언제는 뭘 잘 준비해서 시작한 건 아니니까요.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고요. 네. 네. 본격적인 과학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과학 뉴스. 저희가 2월달 쉬는 덕에 좀 쌓인 뉴스들이 꽤 있고 이상한 뉴스도 있고 재밌는 뉴스도 있고 중요한 뉴스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단신들을 최 팀장이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네. 한 달의 재정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재정비를 할 시간이 없어. 한 달이 너무 짧아서. 재정비를 할 거였으면 31일까지 있는 날에 일을 또 버리니까 그렇죠. 그 포인트를 깜빡했네요. 28일밖에 없는 바람에 재정비를 잘 못하고 일단은 근데 과학계에는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과학계 단신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 왠지 이 농담 하고 싶었는데 과학계 단신은 K 박사님 막 이러면서 단신. 사실 일단 많습니다. 근데 단신이. 제가 이 동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딴 데 가면 진짜 최단신인데 여기는 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먼저 아까 화성 뉴스랑 조금 연결될 것 같은데 좋은 소식 하나는 2030년생의 기대 수명이
여자 90.8세, 남자 84.1세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요? 네, 네. 2030년 생들이요. 네네. 그래서 2030년에 태어나는 여자아이들은 평균적으로 90.8세를 살 수 있고 2030년에 60세가 되는 한국 여성들은 그 이후에도 27몇 달을 더 살 수 있다. 87까지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2030년에 60세가 되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그렇고 남자분들은 그렇고. 2030년에 태어나야 되고요. 아니요. 남자분들은 이거보다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더 대체로 높아요. 한 5, 6세 정도 네, 낮으니까. 그러니까 2030년에 0세인 사람은 90몇 세까지 사는 네, 거고 90.8세까지 사는 거고. 22세까지 사는 거죠. 2030년에 60세인 사람들이 이제 한 네. 27년 더 사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남자는 한 22년 더 산다고 보면 되죠. 네, 지금 그렇죠.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남녀 평균 수명은 항상 그 정도. 아, 저거 두 배는 더 살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그게 여기 뉴스가 방송에 아니었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아하. 그 영생, 회춘 이런 거에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저거 얘기봤자 뭐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기대 수명 90세라는 게 말하자면 예전에 왜 우리 100m를 사람이 어떻게 10초 내에 뛰냐 좀 이런 숫자였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90세는 아무리 그래도 못 넘을 거다 약간 이랬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걸 지금 가볍게 넘어서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는다. 네, 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그 기술들 있잖아요. 사람을 네. 젊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감안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고 그렇죠. 한 얘기죠. 현재 현재 추세로만 네. 봤을 때도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획기적인 어떤 뭐 약이 나온다거나 치료제가 나온다거나 하면 이건 훨씬 더 확 뛸 수도 있죠. 일단 90세가 넘었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는 미국의 소행성 탐사선 지금 던 가 있잖아요. 네. 세레스에 네. 자료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크레이터 내부와 남쪽에 유기물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레스가 형성 초기부터 지금까지 내부에서 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얼음으로 된 지표 밑에 분명히 약간 뜨거운 바다가 있어서 원시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자료를 사이언스지에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가능성 있는 건가요? 사이언스지에서 발표했으면 가능성. 일단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원시 생- 저보다 그쪽이 훨씬 거니까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실험실에서 고체 상태의 금속 수소를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도대체 금속의 기준이 뭡니까? 예, 딱딱한 거죠. 고체죠. 고체 수소를 만들었는데 고체 수소. 이게 왜 중요한 그냥 금속은 액체일 수도 있고. 그냥 아, 그렇죠. 고체하고 그냥 금속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얼음은 들어서 대표적으로 수은이 네. 금속인데 액체잖아요. 액체 상온에서. 금속, 예, 그렇죠. 근데 이건 고체 수소를 만들었다는 딴 얘기인 것 건데. 같아요. 네. 온도를 많이 이게 좀 낮췄다는 얘기죠. 굉장한 거긴 한데 사실 무슨 뜻인지는 잘 근데 저거 모르겠고요. 벌써 증발해서 없어졌어요. 어디론가 사라졌대요. 아 진짜요? 그것 때문에 말 많아요 지금. 정말 만들게 만드냐. 아, 그래요? 진짜. 후속 뉴스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호술하게 해놓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그거는 그런데. 조금 믿으면 거네. 내가 봤어 뭐 이런 내가 봤어. 과학자들이 절대 인정 안 하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인 거 사실 그 본 뉴스를 하나를 준비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할까 아니면 요 다음에 하는 얘기를 할까 약간 고민을 그러니까 했는데. 고체 상태의 수소가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체가 말했잖아요. 뜨고 방금. 온도를 낮추면 액체가 되고 더 네. 낮추면 고체가 되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거의 절대 온도까지 낮춰도 고체로 되진 않는데 예, 처음으로 만든 거라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압력이 높거나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순식간에 액체가 됐다, 순식간에 기체가 되고 막 이렇게 사라져 버리나 봐요. 그렇죠. 그냥 없어졌대요. 예. 그것도 그 아니고. 조건을 완벽한 조건을 조금만 틀어주면 금방 사라져봤자 기체로 가지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어졌다는 건 뭔가 네. 관리가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 능력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포기한 뉴스인데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힐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 우리 뭔지 약간 알고는 있잖아요. 비대칭성이 아니라 비대청성이라고 해도 그냥 마찬가지. 마찬가지일 것 같은. 아니야,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사실 많이 한 얘기여가지고 약간 여러분들도 들으면 이 얘기구나 하실 텐데 왜 그 물질이 처음에 생성될 때 질량과 에너지가 같고 전하가 반대인 반물질이 같이 생성이 됐다가 둘이 같이 짝지어서 소멸을 하는데 네. 지금 여전히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 수 있는 거는 이게 뭐 그때 얼마라고 했더라? 하여튼 엄청나게 적은 양의 물질이 남아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10만 분의 1인가 네, 뭐 그거보다 더 적었겠죠. 10억분의 10억분의 1이었던 것 같아요. 10억 10억분의 1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주가 생성이 됐는데 그러면은 왜 이제 물질이 반물질보다 더 많이 생겼는지를 알아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하고 반물질이 정확히 같은 질량과 에너지를 갖고 있고 전하의 부호만 다르면 둘 사이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깨졌다는 건 둘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찾으려고 계속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번에 한 일은 뭐냐면 LHC 연구진이 람다 바텀 바리온을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물질과 반물질이 각각 다른 각도와 모멘트로 속도를 늦추는 걸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니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는데 둘이 구분을 아무도 못해요. 근데 얘네들을 달리기를 시켜봤더니 조금 다르게 뛰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괜찮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관측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는 모습까지 똑같은 애들이 뛰는 게 살짝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있었고 이거는 기회가 생기면 이강원 박사님 중간에라도 만나면 이 얘기가 맞는 건지 뭐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후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 맞는 거니까 네. 어쨌든 완벽하게 대칭이면은 고주가 이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뭔가 없어지는 건가요? 뭔가 비대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본 건데 제가 이 뉴스를 전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렇죠. 원래 그 물질과 반물질이 같이 만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네. 빛이 만약에 뭐 이런 물질과 반물질로 만들어질 때는 1대1로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물질 세계가 돼서 요거를 찾아냈다는 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 비운의 막내 명왕성의 사면 복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2006년에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에서 퇴출됐잖아요. 이 얘기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죄를 지어서 나간 게 아닌데. 아, 네. 왜 행성이 됐죠? 네, 외수 행성이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시됐던 행성의 조건이 다 아마 우리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항성 주위를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질량을 가져서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지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정 구역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중력적으로. 그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이 명왕성 경우에는 세 번째가 잘 맞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죠. 예, 주변에 비슷한 게 많다. 네, 맞고 그리고 일단은 그 도미넌트한 이런 공정 궤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영향도 주변에 너무 많이 받고 이런데 근데 이제 이번에 나사의 앨런 스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뉴 호라이즌 탐사팀의 팀장이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2006년에 제정된 기준을 철회하고 물리적 성질에 부합하는 천체들을 새롭게 행성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왕성뿐만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제안한 새로운 행성의 정의는 약간 좀 특이한데 1번은 핵융합을 겪은 적이 없어야 돼요. 일단 행성이 되려면 별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 그다음에는 충분한 자체 중력을 지녀 궤도 매개 변수와 무관하게 3중 타원체로 묘사할 만한 회전 타원형을 띤 항성의 하위 개념의 질량체라고 했는데 그건 중요하죠. 네. 그냥 이걸 약간 그냥 구형을 떼야 된다라고 같은 말이에요. 네, 민간인이 하는 말로 하자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은 행성이 되려면 별은 아니어야 되고 별보단 좀 작아야 되고 그러고 우주에 떠 있어야 된다. 뜨면서 어떤 궤도를 돌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정의로 보면 사실 그러면 달도 행성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우주에 그렇죠. 떠 있고 태양보다 작고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달도 행성이 된다는 거예요. 태양을 돌지 않아도? 네. 근데 달도 따지고 보면 태양을 돌잖아요. 네, 태양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그 어떤 도미넌트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빠지니까 달이 행성이 될 수 있는 위성과 그 행성 구별을 없애지는 거죠. 네, 네. 뭐 행성 중에 정말 어떤 별도 돌지 않고 표류한 행성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떠돌이 별들 이런 그때 뭐랬지 방랑자 별이라고 했나? 떠돌이 행성. 떠돌이 행성 이상한 이름 붙이네요. 걔네들은 이제 뭐라고 물어야 되는지 사실 모호하죠. 과거의 관점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분류 체계가 태양하고의 상호 관계성에 의해서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제 뭔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고 게다가 이제 예를 들어 지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이라는 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 궤도에 뭐 떠돌이 행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 걔는 지구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면 뭐 그러면은 이게 지구가 그 지역을 완전히 클리어 했다고 말할 수 있나 생각하면 또 사실 그게 아니기도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이 명왕성이 복권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미국 애들 이제 명왕성 복권하는데 너무 집착한다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명왕성이 복권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 그리고 이제 각종 행성에 딸려 있는 위성들 이런 거 110개가 추가로 행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르면 그런 식이군요. 네. 굳이 명왕성 복권이라기보다는 그냥 행성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기준 뭐. 네네. 그럼 아니 명왕성을 복권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100개를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좀 그렇게 보인 거, 아 정말 너무 집착한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왕성이 일단 행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머릿속엔 약간 행성이 아닌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지금 뭐 세레스에서도 보내고 뭐 이오도 관측하고 뭐 달도 막 그렇게 중요하고 한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같이 행성이 되면 어떻냐 약간 이런 좀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성 탐사가 지금 되게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생명체가 나올 그렇죠. 가능성도 네. 되게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 같은 걸 좀 다시 끌어들이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사실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명왕성을 제외한 다른 행성들은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다른 중간에 떠 있는 그렇죠. 것들하고 네.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뭐 명왕성 퇴출에 선봉에 섰던 마이크 브라운 같은 분이나 또 이제 동심 파괴자로 알려져 있는 닐 타이슨 같은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 압도적인 크기라는 게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다음 달에 열리는 달과 행성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제출이 돼서 토론을 하게 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명왕성과 그 외 태양계 근처에 떠다니는 모든 물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상을 해보면 네,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마. 아 그럴까요? 너무 레디컬해서 안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그 사실 조금 과학적으로 그 정의를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행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의미람도 있지만 또 전통적인 그렇죠.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고 모든 걸 행성이라고 부르자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대중적으로 더 안 맞는 정서에 더 안 맞죠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게 저 뭐지 요새 왜 언젠가 카페 가서 뭘 시켰는데 약간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오픈 샌드위치라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왜? 뭐냐면 샌드위치인데 위에 빵 뚜껑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피자인가 샌드위치인가 약간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것에 그 핵심을 뭘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과연 이 샌드위치네스의 핵심인가? 근데 예를 들어서 목성의 갈릴레오 위성들, 네. 가니메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로파니. 네, 네. 걔네들을 만약 행성으로 치면 걔네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명칭이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얘는 플래닛이자 또 어쨌든 목성의 궤도를 돌고 있는 목성에 그쵸. 속한 무엇이라는 이런 식의 결국은 복잡한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개념, 그냥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 안 돼요? 그냥 태양계 주변의 것들 뭐 이런 하지만 행성이 아닌 건 시시하다고 이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무더기로 행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또 더 중요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성남시에서 네. 그 성남시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이렇게 좀 간격이 네네네. 크잖아요. 네. 그래서 성남시를 분당시로 이름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후보가 있었거든요. 좀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게요. 저기 플래닛이 사실 플래닛이라는 이름 되게 멋있고 막 드워프 플래닛 이런 이름은 좀 별로잖아요. 웹상에서. 맞아. 네. 그걸 명칭을 바꾸면 될 것 같아. 왜 호나우딩요라는 사람 호나우진유라고들 하는데 그 작은 호나우드란 뜻이래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뭐 플래닛딩요, 팅요, 괜찮은데요? 네, 뭐 이런 좀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작은 전미사 붙이는 거 영어권에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더프 플래닛보다는 미니 플래닛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런 약간 예. 드워프는 맞아. 예. 발음이 느낌이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굳이 미니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슈퍼 이런 거 붙이면 그냥 상관없지 않아요? 울트라 플래닛 아, 뭐 상관있죠. 그러면 애들 헷갈리죠. 약간 프리티 이런 거. 작고 귀여운 거 전미사를 써가지고 네. 아니면 뭐 리얼 플래닛 이런 식으로 좀 소나티네 이런 식으로 플라네티네. 예, 이렇게 예쁘게 붙이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할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왜 지구는 플라네틴네가 아닌 거야?
그리고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슈도 또 젠더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만하죠. 네, 그렇죠. 네, 뉴스 많은 뉴스들을 정리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뉴스들도 있긴 한데 아까 그 달과 행성 컨퍼런스라는 거는 아마 거기서의 달, 문은 아마 행성 말고 아까 네, 저 위성들을 온대 있는 달 네. 위성들 말한 네. 거였죠. 네. 궁금합니다. 어떤 식의 저는 그냥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토론이 오고 갈지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근데 제가 아까 샌드위치 얘기도 잠깐 했지만 진짜 이게 행성에 대해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토론 필요한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결론이 안 나는 네. 토론이죠. 워낙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정말로 과학적으로 딱 은밀하게 정의하려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뭐 더 이상한 농담도 생각났지만 그만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 K 박사님은 어떤 네. 걸 준비해 주셨습니까? 저는 그 또 지난주쯤이네요. 그 나사에서 또 한 번 중대 발표 맞아. 네. 한번 나왔어요. 되게 시시한 얘기잖아요. 예, 일단 중대 발표라고 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 말들은 이제 관심 약간 없었죠. 양치기 소년이라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중대 발표라고 하면서 외계 행성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 예. 외계 행성 중대 발표하면 급히 시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히 시시해지지 않으려면은 네. 진짜 생명체 정도가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생명체가 발견된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느낌이 벌써 탁 왔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닐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지구랑 똑같은 쌍둥이 행성. 아, 완전히. 네, 완전히 이제 네. 거의 태양과 거의 똑같은 별에 네, 거의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고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쌍둥이 지구가 발견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했어요. 네. 네, 아니었어요. 네. 뭡니까 그럼? 그게 아니고 뭐 아까 잠깐 나왔는데 7개의 행성이 동시에 네. 발견됐다. 아, 그 별 하나를 도는. 그러니까 태양계 하나를 아. 다 한꺼번에 네, 찾는. 별 하나를 돌고 있는 7개 행성인데 그 7개 행성이 전부 지구형 행성이다. 아하. 네. 그게 이제 새로운 뉴스다라는 거죠. 아까 드워프 어쩌고에서 일곱 난쟁이가 떠오르죠. 지금. 그러게요. 근데 아니고 제대로 행성이고. 네, 행성인데 네. 그 별이 그 더프예요. 적색 외성인가요? 네, 적색 외성. 네, 네. 적색 외성은 되게 오래 살기 때문에 사실 유리하잖아요. 생명 진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저는 오히려 궁금했던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네. 행성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쌍둥이 지구도 아니고 네. 물론 이제 특이하긴 하죠. 별 하나에 7개씩이나 네. 발견되고 해서 그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이제 생명이 살만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7개가 한 별을 주위를 도는 행성으로는 지금까지가 기록이긴 해요. 네. 다른 외계 행성에서는 우리 행성 네, 우리 태양계 빼고 태양계 빼고는 물론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이 있겠죠. 네.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행성이 발견된 별이에요. 네. 작년에 2개인가 3개인가를 발견했다고 나왔고 이미 네네. 그거를 더 열심히 해서 이제 7개를 찾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별에도 지금 한두 개 발견한 것 중에 잘 뒤지면 더 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근데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걸까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하고 이제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강조를 이제 발견한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네. 이게 그 레드더프에서 발견된 거다. 별이 적색 거성에서 네. 적색 외성 그렇죠. 적색 적색 외성. 외성. 네. 적색 외성이고 보통 이제 M 타입 스타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OBAFKN 뭐요 그 맨디 M이 맨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계열. 예, 질량이 작고 온도가 낮은 별. 네. 예, 그래서 특징은 오래 사는 별. 오래 사는 별. 예, 뭐 수십억 년을 살아요. 수백억 년. 네. 네, 저는 수백억 어디서 뭐 년을 살아요. 조단위로 살 수도 있다. 조단위 수천억 조단위까지 살아요. 네. 근데 그 질량. 정도 되면 그 별이 없어지기 전에 우주가 먼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별이 없어지기 전에 그렇죠. 우주가 우주가 없어진다는 게 없어진다는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논리적으로? 웬만해서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오래 사는 별이고 네. 중요한데 진짜로 중요한 건 우주에 있는 별 중에 75%가 이런 종류의 별이에요. 아 그래요. 제일 많은 종류의 별이라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해요. 얘네들은 만약에 생명이 생기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정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생명체가 있다면 이런 별을 뒤져야지 네. 태양과 같은 별이 오히려 예외적인 별이고 네. 흔한 별이 이런 그 적색 외성이 흔한 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계행성을 많이 여기에 외계행성이 많이 있어야 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아하. 네. 여긴 멀어요? 여기가 40광년 떨어진 아유, 뭐 가깝네요. 네, 아주 가까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저가 어딨죠? 보이지 1강년도 못 갔어요. 열몇 광시 정도 가 있는 네. 그러니까 요게 요 태양 근처에 한 40광년 정도의 그 적색 외성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다 뒤져야 돼요 이제. 적색 외성은 일반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죠. 네. 네. 우리가 보는 건 다 근데 세상에. 큰 별들이니까. 근데 그렇죠. 어떻게 그 적색 외성에 있는 행성계를 어떻게 어떻게 찾아요 그거? 그것도 역시 그 별 가리는 걸로 아 찾았어요. 진짜요? 식현상으로. 네, 식현상으로. 와, 네. 그거 처음 말도 안 발견한 건 그렇게 큰 망원경도 아니에요. 아하. 네, 그 실내에 있는 작은 망원경으로 네. 해서 그러고 나서 뭔가 좀 특이하다 해서 이제 우주 망원경들로 열심히 뒤졌더니 7개까지 오. 나온 거죠. 그럼 그 중에 생명이 살만한 거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이게 아 그러면 생명체가 살만한 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예.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일단 3개가 헤비터블 존에 있어요. 7개 중에서. 우리 태양계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지금성, 지구, 그렇죠. 화성이 대충 예, 걸려 예.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EFG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B, C, D 앞에 3개는 아니고 네. 중간에 3개가 속해 있고 맨 밖에는 하나도 아니고 네네. 네, 그렇게 3개가 헤비터블 존에 있는데 이게 별이 되게 작잖아요. 네네. 그 적색 외성이니까 작으니까 헤비터블 존에 있어도 별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7개 거의 7개 전부가 수성보다 안쪽에 있어요. 아. 태양계에서 따지면. 그럼 공전이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르죠. 그러니까 맨 안쪽 거는 1.5일 공전 주기가. 1년이. 아. 네, 1년이. 가장 밖에 있는 게 20일. 오. 와. 흥미롭네요. 그러면 이게 몇 배나 작은 거예요? 그 태양보다? 뭐 아주 작아요. 아주 네, 네. 뭐 질량이 워낙 작고 네. 거의 막 목성만한 거 아닙니까? 목성보다 조금 큰 거죠. 아하. 네, 네. 그게 무슨 영향을 줄까요? 공전이 너무 빠르고 이런 게?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사실 뭐 생명체가 태어나려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1년하고 하루가 그렇죠. 그 없지 네, 않아요? 네. 그 공전 속도랑 자전 속도가 맞아요. 같아가지고 네, 그 얘기도 나와요. 예. 다들 한쪽 면만 보고 그 별을 살고 보고 돌고 있는. 있을 가능성이 그럼 크다. 한쪽은 계속 낮이고 반대편은 계속 밤인데. 그렇죠. 예, 그럴 거다 굉장히 차이가 아마도. 날 텐데. 예. 네. 항상 또 그럴 때는 또 경계지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낙하음에 경계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또 안정적인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항상.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리할 수도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가 아,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아요. 네, 어쨌든 그런 환경이니까 만약 그런 데서 잘 살고 있는 생물이 보기에는 와 여기는 낮밤이 막 계속 바뀐대. 그렇죠. 예, 낮밤이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살아? 예, 이 낮밤이 어중간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지구를 살기 좋지. 관측하면서 네. 저기는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생물이 살 수 없다. 네, 제외. 너무 막 빙글빙글 막 돌아 막. 예. 1년에도 낮과 밤이 300번 이상 바뀌는. 마치 우리 저 중성자별 떠올리듯이. 재밌겠다. 근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엠돌프 같은 그런 작은 별들이 초기에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얘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안정되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가는데 네. 초기 활동을 많이 할 때 플리어 같은 게 많이 터지고 방사능 같은 게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 별이 지금 추정하기로 수명은 긴데 네. 만들어진 지는 한 5억 년밖에 안 된 걸로. 아하. 예, 젊은. 그러니까 아직은 있다 하더라도 방사능 이런 것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힘들 거다라고 오히려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이게 그러면 대단한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예. 마치 무슨 당장 외계인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발표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럼 미국 사람들 절로 가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살기 힘들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나 싶어서 계속 읽었더니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아. 하지만 예. 사실 반전이 하지만이 나오면 그 네. 앞에 얘기는 다 하나 많아 그렇죠. 얘기죠. 하지만 극한 생명은 어디다 있다. 아, 그게 뭐야? 우리 아니잖아요. 그간 극한 생명은 어디다 있고. 물곰. 예. 물건 문명으로. 대기가 있으면은 또 어떤 효과를 해줄 수 있다. 막아줄 수 네. 있고. 자기장이 있으면 그런 방사능을 막을 수도 있고. 네. 또 이 결정적으로 행성이 안에서 만들어져서 계속 있으면은 방사능의 폭격을 받았을 텐데 네. 멀리서 만들어져서 끌려온 것일 수도 있다. 아하. 네, 그러면은 이제는 그렇게까지 방사능이 세지 않으니까 네. 뭐 버틸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렇게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게 안쪽에 7개나 만들어졌나요?
그 가까운 데에서 그게 않을 너무 것이다. 이상하다. 그렇게 재료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많은 행성이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재료가 많지는 않은데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아하. 끌려- 내부에서 끌려왔을 수 있다. 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생명체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어디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네. 그 메탄의 바다가 있는 타이탄에도 생명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 수소로 덮여 있다가 방사능한테 수소 넣나라고 나머지 대기는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되게 그려보면 많아요. 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성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결론은 일단 대기 성분을 봐야 된다. 대기 성분을 봐야 된다. 네, 근데 대기 그거- 성분을. 근데 진짜 그런 행성들 여기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설령 살 수 있다 해도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죠. 가보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생명체들은 지적 생명체 가능성보다는 네. 미생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어. 네. 네. 미생물로 따지면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차라리. 아. 뭐 물이 있을 수 있는 액체 상태 물이 있을 네. 수 있는 정도면은 네. 적어도 지구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면 무조건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다른 데랑 굳이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네, 생명체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 액체 상태 물이 있으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죠 뭐. 그리고 대기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뭐 메탄이랑 산소 이런 게 메탄 같은 건 또 산소랑 같이 발견되고 하면은 네. 네, 생명체 적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겠다. 그거는 지금 내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가요. 네. 제임스 웹. 네, 그게 그리고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또 유리한 거는 이거는 적외선을 좀 더 잘 보는 망원경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적색 위성은 적외선이 제일 밝아요. 아하. 네, 워낙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활약을 할 거다. 그렇군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 꾸리로 크게 이제 컨퍼런스까지 하면 뉴스 이제 발표 뉴스 컨퍼런스를 했어요. 나사에서 네, 네. 생중계로 인터넷으로 하면서 뭐 할 만한 건가 싶은데 그렇게 했어요, 이들은. 그렇게 했고 이게 네이처에 실렸어요. 네. 사실은 저도 좀 놀란 게 네이처에 실을 정도로 획기적인 발견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요? 예, 완전히 뭐 행성 자체를 새로 발견한 것도 아닌데 7개 어쨌든 M돌프에서 발견했다는 걸로 네이처에서 실렸다는 것도 그건 좀 신기했고 네. 더 신기한 건 이게 2월 22일 날 발표했는데 2월 23일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렸어요. 아 진짜요? 아하. 네, 일면의 사진과 그 그림과 함께. 왠지 그 심정 알 것도 같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고 아, 미국에 그래서 미국인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걸. 네. 예. 그게 뭐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른 채 그렇죠. 그냥 근처에 있다고 하니 어떻게든 가보자. 네. 어디라도 가고 싶은 그 심정. 예. 근데 그런- 가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과학 기사가 아닌 게 뉴욕 타임즈의 일면의 사진과 함께 네. 예, 실렸다라는 게 좀 저는 놀랐어요. 그게. 근데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밑에 있는 게 낫죠. 가서 방사능에 뭐해 해가지고 막 예. 에휴, 일단 가려면 한 50만 년 정도 50만 가야 년. 돼요. 네. 그 정도면은 트럼프도 끝나지 않을까요? 아니 왜 질문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SF 소설 중에 제목이 그게 안드로메다가 그런 내용이었나? 어쨌든 그 어떤 게 있었냐면 우주의 지적인 생명체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요. 근데 이동은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카오톡 같은 네트워크가 전 우주적으로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 지금 그 세티 구축하고 있잖아요. 들으려고. 네. 네. 근데 이게 서브스페이스를 통한 통신이 돼야지 광속으로는 이거 한계가 택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신호 주고 받는데 거기 40광년 떨어진데 주고 받으려면은 80년 걸. 신호 하나 보내서 받는데 80년 걸리죠. 우리 옛날에 저기 1200K 모뎀 쓰던 거 기억나시죠? 네. 1메가 다운로드 받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1메가. 기가가 맞아, 아닙니다, 맞아. 여러분. 네. 그것도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건축학개론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이거 하드가 1기가다. 그러니까 와 평생 써도 다 못 쓰겠다. 제 하드 30메가였는데 뭐 기가라는 말은 아예 일반 용어가 아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예, 아무튼 7개 행성. 저는 이제 이 3개 행성에 문명이 수립돼 있고 서로 싸우고 있을 거라고. 전 3개 행성을 보면 무조건 싸우고 있습니다. 예, 관련 내용은 태양계 연대기를 구입하시면 그러게 자세히. 이 세 개는 다 크기도 비슷비슷하고 네. 오. 너무 가깝고.
네, 다 거기다가. 가깝고 굉장히 가깝죠. 그럼 더욱 치열하겠군요. 예, 뭐 많이 싸우고 뭐 그래봤자 하고 있겠죠. 물곰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물곰들은 어차피 안 죽으니까 우주.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운석 하나 떨어지면 튀어 올랐다가 다른 행성으로 떨어지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우니까. 아, 참, 말 나온 김에 저 자랑을 좀 해야겠네요. 제 태양계 연대기, 이 책이 요즘 저 예매 2위인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네네네. 감독님이 아, 박광현 저도 감독님인가요? 네네네. 예, 그렇다. 예. 그분이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책 1위로 태양계 네. 연대기를 선정하셨어요. 근데 그거 일이었어요, SF 아니잖아요. SF 아닌데 뭐 저도 영화를 아직 안 봐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지 모르겠지만 1위가 태양견대이고요. 5위가 사피엔스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무명 작가. 무명 작가.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심리적인 거나 이런 걸 좀 그게 아마 보니까 액션이 되게 그 예고편만 봤는데서도 되게 네. 그 뭐 미사일 날아가고 막 그런 거 같아요. 네, 좀 우리나라에 이상한 있는데. 아이디어들이 네. 있나 봐요. 어떤 기운을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감독하신 분인데 이거 뭐였죠? 그거 저 동막골. 예, 같은 감독님 12년 만에 지금 새 영화를 하시는 건데 네. 어쨌든 저 뭐 신문 인터뷰에 동막골은 누구지? 그분 아닌가요? 왕의 남자 그분? 이준익 아니에요. 감독? 아니에요? 박광현 감독 맞는 것 같아요.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유력 일간지 조중동 중 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보고는 깜짝 놀라고 굉장히 이게 영광스럽고. 영감을 받는 데는 굳이 줄거리를 따올 네, 필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건 그냥 아니죠.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하구나 이런 게 예, 중요한 일단 거지. 뭐 저의 어떤 무한한 상상력이라든가 그렇죠. 네. 넓은 세계관, 아, 진짜 이 표정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다. 그 거친 야성 이런 것들이 어떤 감화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그 영화를 좀 보고 싶고요. 과연 도대체 무슨 어느 부분이 그 영화 흥행은 잘 되나요 지금?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잘 됐더라고요. 예, 그분이 저 실제로 글로도 인터뷰로 그런 말을 남기셨으니 제가 이제 지분을 요구하려고 아이디어 아니고, 지분. 특히 그 책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제 태양기 연대기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중에 놀랍게도 절판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으니 구입하셔서 여러분 또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문화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세련된 시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계행성 얘기하다 보니 결국 결론은 깔때기.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뭐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이 관련해서? 아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예, 결국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장이 마련된 결과가 이제 됐군요. 저는 이제 그 외계행성은 정말 쌍둥이 지구 수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맞아요. 우리도 더 좀, 이상 팔아먹을 게 없겠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거기로 가는 무슨 그 서브스페이스? 완전 다른 얘기죠. 네. 네. 쌍둥이 지구라는 것도 사실 근데 진짜 검증이 가능한가요? 딱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다라는 건 검증 못하고 그러니까 위치하고 네, 뭐 같은 별의 종류, 정황상 그리고 가능 거리, 없다, 뭐 이런. 이제 뭐 크기나 질량 정도. 그럼 그 진짜 정도죠. 궁금한 게 우리랑 비슷한 우리 태양이랑 비슷한 별이 있고 네. 거기에 금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금성과 똑같은 별이 있으면 네. 그것도 쌍둥이 지구로 그렇죠. 되기까지는 다 갈 금성 수가 없으니까. 정도면 금성이나 화성 정도는 네. 그 정도로 봐줄 수 네, 있는 네. 거군요. 금성은 지구랑 거의 똑같고요. 화성은 좀 화성이면 작고. 좀 작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금성이나 지구랑 비슷한 정도 크기의 행성이 있으면은 그 쌍둥이 지구고 거기에는 뭐 아주 높은 확률로 생명체가 존재할. 네. 그럼 그거 그냥 봐야죠. 금성이나 화성도 쌍둥이 지구면 그냥 금성이나 화성에 가는 게 더 지금 그러고 있는.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금성, 화성, 지구는 원래 새쌍둥이라고 옛날에 네. 많이 불렀어요. 네. 내부의 새쌍둥이 행성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맞습니다. 사실 금성보다는 화성 옆에 있던 행성 Z가 그만해요. 근데 그 지표가 어떤 행성을 발견했을 때 그 지표면이 있다 없다는 사이즈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소가 많이 있으면 가스 행성의 가능성이 큰데 네, 그게 그렇게까지 많지 수소 않으면? 저희가 그렇게 두텁지 않다라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거. 수소가 고체로 있을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럼 이제 제 뉴스를 할 차례네요. 저는 뭐 소품입니다. 근데 재밌는 뉴스라서 달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된대요. 달의 운석에 충돌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달 표면이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요. 안 보고 있었나요 그동안 달을? 다른
그냥 원래 실시간으로 가까이서 말이에요. 가까이서. 가까이서 가까이서. 네. 지구에서 보는 거 말고. 네, 주가서. 네네네. 아 육안으로 보는 거 말고. 예,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크게 자세히 본다는 얘기죠. 빠르면 내년부터 달 현황을 중계를 한다는데 실리콘밸리의 신생 벤처 기업이 루나 스테이션이라는 데가 생겼대요. 얘네가 2018년 내년이죠. 소형 인공위성을 띄워서 달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방까지 중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그 슈메이커 레비 행성 목성에 떨어질 때 우리 거 봤지만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망원경으로 볼 수 있고 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사실 달에 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대요. 물론 뭐 매일같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달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물론이고 달에 이제 현황 같은 거를 이 인공위성이 떠가지고 이걸 계속 촬영을 한답니다. 얘는 근데 달 궤도에 가는 건 아니고 지구 궤도에 있는데요. 네. 예, 지구 궤도에 있는데 망원경으로 달을 들여다보듯이 매우 자세하게 문워치라는 시스템인데 그걸 가지고 누구나 이제 인터넷 같은 걸 접속해서 네. 달을 계속 볼 수가 있다. 예, 이런 거예요. 지금 태양은 거의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저 뭐였죠 이름이? 그 소호라고. 아, 예, 네. 예, 그렇죠. 소. 네. 네. 예, 태양은 볼 게 없잖아요. 태양은 그냥 불 타고 있는 돌덩어리일 뿐이니까. 달을 또 뭐 볼 게 있어요. 거기도 뭐 막 떨어져요. 그래서 그 UFO라고 막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예, 사실 제가 기묘한 것도 하나 찍어서 네. 예, 수업 시간에 보여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뒷면에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달은 떨어지면은 아마 충돌하는 모습까지 엄청 보이겠죠. 잘 보이긴 그게 굉장히 하겠어요. 중요한 태양으로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지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예. 달의 뒷면에는 그 나치의 비밀 기지. 나치의 비밀기지도 있고 그거 뭐 많아요. 저 논밭도 있고 그래요. 눈밭. 네, 뭐 그게 비밀 기지를 뭐 나치만 만들었겠어요? 소련도 만들었을 거야. 뭐 저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같지 뭐. 미국으로 없겠어요? 각종 외계인들. 다양한. 네. 아무튼 아담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저 달의 뒷면에 추축국들이. 주축국들. 그 우리 한민족은 없나요? 한민족 당연히 있죠. 있을 겁니다. 기원전 그럼요. 7세기에 한단고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네. 달 얘기도 나옵니다. 네, 여기. 달 얘기가 그러니까 있을 텐데. 지구에 오는 UFO들이 다 거기 서 있다가 오는 거죠. 파킹을 하는데. 네, 저기 뭐야 V 있잖아요 옛날에. 아, 그것도 달 위에다 숨어 있었고. 아, 그랬구나. 굉장히 좋은데요, 저기. 아무튼 이 달 표면에 소행성이나 유성이 굉장히 자주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실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의 일반인은 전혀 볼 수가 없는 일이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게 떨어질 때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장관을 볼 수가 있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하고요. 근데 모금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불안한데. 모금 목표액은 11만 9,560달러.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60달러? 예. 11만 달러면 한 1억? 굉장히 낮아요. 네. 1억 3천만 원인데요. 아, 그거면 돼요? 이게 목표액인데 현재까지 모금 실적은 16,192달러로 1,831만 원에 불과합니다. 설마 그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한 1억이면 달을 생중계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물론 인공위성을 그러니까. 띄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걸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모금을 한 다음에 모금이 되면 뭐 투자를 장사하나요? 받고 그걸로 돈을 불리나? 매칭 펀드 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예. 수 있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발상 자체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억을 모금해서 제작하겠다는 거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제작했는데. 예. 근데 위성이 작긴 작아요, 되게. 근데 저 돈을 가지고 그 달을 생중계하려면 저 돈으로 우선 그 스페인 보물선 같은 거 건져서. 건져가지고 이 돈으로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지. 근데 굉장히 작긴 해요. 길이가 30cm고 아. 너비가 10cm. 근데 사실 이 정도 뭐 클 필요가 인공위성이면 없긴 해요. 맞아요. 사실. 1억이면 올릴 수 1억이면 있죠. 올려요. 네. 네, 올리죠. 네. 왜냐하면 송호준 씨가 이 정도 금액으로 맞아요.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송호주 씨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했잖아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좀 사정이 많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하기가. 네, 그렇죠.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뭐 전력 통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카메라를 물론 그 좀 해상도 좋은 카메라를 탑재를 해서 이제 달을 생중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워처라는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 인터넷으로 중계해주면 뭐 틀어놓고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들고 네. 아침에 깨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러게. 예. 이거 약간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계가 될 것 같기는. 그 노르웨이 그런 거 많이 한대잖아요. 아 맞아. 노르웨이에 그 물 떨어지는 강 흐르는 거 17시간 동안 중계해주고 그런 걸 한대요. 그게 이제 우주적으로 확장된 그런 거죠. 프로젝터 같은 걸로 벽에다 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맞아. 인테리어 효과 같은. 이거를 예. 그렇죠. 이제 저기 HDMI 연결해가지고 프로젝터에 끼워서 이렇게 하면 실시간에 달이 우리 집으로 다가온다. 네. 그렇게 막 내키지는 않긴 한데.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저 별로 안 하다는데요. 차라리 노르웨이가 낫지 않을까. 저희 같으면 이거 저기로 제품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팔겠어요. 이거 문어처 볼 수 있는 권한 한 달에 19.9달러 해가지고 99달러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조그만 거 그런 거까지 벽에 붙이는 프로젝터 저 뭐죠 저거 스크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합쳐서 1억 원 모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예 아무튼 그런다고 해서 뭐 이건 대단한 뉴스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조그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달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걸. 점이. 그리고 그 구름기건 상관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밖에서 보니까 그런 그렇구나.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인공위성을 띄웠으면 차라리 지구를 생중계해 주는 건 어떨까요? 그게 문제가 있대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떤 보안 군사적인 그런 거?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뭐 그래서 구글 얼스도 그게 실시간이 전혀 아니잖아요. 실시간 아니죠. 그쵸, 실시간으로 그쵸.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정도 일성으로 실시간은 지구는 실시간 해봐야 별로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지구 구름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예. 네. 다른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정도 비슷한 그림은 얼마든지 돌아다니고요 인터넷에.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또 세상을도 있고 해가지고 물론 뭐 영화 그 뭐였죠? 퍼블릭 에너미인가? 뭐 그런 영화 보면은 막 위성이 맞아. 사람 걸어가는 거 뛰어가는 거 다 맞아. 추적하고 하지만 에너비 오브 스테이트. 에너미 오브 오브 스테이트. 네네네. 뜻은 비슷해요. 그러게요. 묘하게 같은 뜻이. 예, 퍼블릭 에너미는 뭐 힙합 밴드가 그렇죠. 공공의 세계네 공공의 우연한 거잖아.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은 아마 아직은 없을 거고요. 그 있어도 아니고요. 이제 그 군사적으로만 쓸 뿐이지 공공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어요. 예, 치시한 뉴스였습니다. 치시한 뉴스를 제가 일부러 골랐어요. 왜냐하면 다음 코너를 빛내기 위해서죠. 다 역시. 아시다시피 그 많은 여러 종류의 그 인기 뉴스가. 관심 있는 뉴스들 중에서 하필이면 가장 시시한 뉴스를 네, 시시한 소품을 고르고 제 다음에 올 이제 스펙타클 장엄한 시즌 3인데 이제 예, 시즌 3인데 시즌 2에 비해서도 한 10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야기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시즌 1에는 없었죠 이게 아예. 시즌 1에는 없었고 네. 시즌 2는 생겼고 시즌 3에는 이제 10배 매번 그냥 웃음과 재미와 학문을 동시에 잡는다. 나까지 왜 이래 이거. 그러니까. 준비되셨나요? 네. 갑자기 제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열었는데 네. 거기에 그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이라는 책을 검색해봤던 기록이 뜨네요. 아, 네. 그거 합니까? 예, 아니요. 이건 하느님이 외계인이었다는 책이고요. 아, 뭐, 예. 한두 가지 본 게 그런 책 아닌데.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갑자기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바트님 전공인데. 예, 그거는 제가 많이 하죠. 네. 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이용 기자의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잘 먹었다. 이제 일하자고. 선배, 근데 왜 선배는 밥 먹고 이를 잘 안 닦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 잘 들어봐. 매년 버려지는 칫솔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5천만 톤이야. 칫솔만으로 5천만 톤의 썩지 않은 플라스틱이 땅에 묻히는 거라고. 게다가 치아에 부딪혀 마모된 플라스틱이 몸에다 들어간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느니 이를 안 닦는 게 오히려 생태계와 내 몸을 위한 길인 거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뭐더라?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칫솔도 있대. 험블 브러쉬래나? 그런 거 쓰면 되겠네요. 내가 그런 수작에 넘어갈 것 같나. 대나무 잘라서 칫솔 만드는 것도 환경 파괴고 또 대나무 잎을 먹는 귀여운 판다의 주식을 빼앗는 전인공노할 만행인데 이게 플라스틱보다 더 나빠. 험블 브러쉬는 판다 프렌들리라는데 이 칫솔을 만드는 대나무는 잎이 5m 높이 이상에서 자라기 때문에 판다가 먹는 것도 아니라고요. 칫솔모 부분까지 100% 생분해 된다는데 이거 써요 이거 예쁘기까지 하네. 돈 벌려는 욕심에 뭐 환경 친화 제품이니 하면서 비싸게 파는 꼼수에 아직도 넘어가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말려들어 이를 닦을 만큼 내가 호구로 보이나?
아 진짜 좀 제발. 이 칫솔은 선배가 하나 사면 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제3세계 사람들에게 하나가 기부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 중이래요. 좋잖아요. 뭐 그럼 한번 줘봐. 뭐 괜찮은데? 100% 친환경 소재. 하나 사면 하나 기부되는 사회공헌 칫솔. 상쾌한 숨결을 세계화 나눕니다. 네이버에서 험블 브러쉬를 검색해보세요. 내일부터는 이 안 닦으면 그냥 더러운 거다. 아 그런 거 아니었다니까. 자 칫솔. 정말 오랜만에 책 광고가 아닌 네. 광고가 들어왔어요. 진짜 소리가 들니까. 칫솔질을 자주 하세요? 와, 사실 우리가 실제로는 칫솔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네. 칫솔을 요새 그러니까 이 광고가 들어오기 전에 칫솔에 대한 어떤 익스페리멘탈 기간이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오라비 전동 칫솔 계속 쓰고 네. 브랜드 말하지 말까? 다시. 오 전동 칫솔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거. 뭔지 약간의 불만이 있었어요. 좀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칫솔을 이것저것 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광고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광고주분이 저희한테 지난주에 칫솔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얼른 써봤어요. 네. 근데 일단은 되게 예뻐요. 칫솔이. 저도 봤어요. 네, 그쵸. 나무잖아요. 나무. 네, 대나무로 만든. 사진으로만 봤어요. 네. 예쁘더라고요. 이게 그 플라스틱 대가 아니고 대나무. 어. 네, 대나무로 만든. 그러고 이제 네. 입에 넣으면 좋은 냄새가 나죠. 대나무 대나무 냄새가 냄새. 나니까. 네, 그게 남아 있고 정말로 예쁘고 대나무고 환경에도 좋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칫솔의 사용감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약간씩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칫솔 모의 탄력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드러운 것들은 보통 이렇게 뭉개지잖아요. 약간 그죠. 좀만 쓰면.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탄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주 안 하면 돼요, 칫솔들을. 아휴, 그게 말하기 싫다.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환경 보호에 앞장서 보이는 파트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라스틱 칫솔이 버려지는 칫솔만으로 5천만 톤 한 해. 예. 이 정도의 5천만 톤이요? 네, 네. 우와. 플라스틱이. 네, 플라스틱이 매립되고 버려진다고 하니까. 플라스틱으로 가장 많이 낭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칫솔이래요. 네, 오. 그렇더라고요. 저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칫솔 먹고 죽은 새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파트님처럼 이를 덜 닦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대나무 칫솔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너구리 털 칫솔이란 걸 쓴 적이 있어요. 아, 맞죠.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너구리 털이요? 예. 그 너구리 살아있는 너구리의 털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왜 진짜 너구리 진짜 털이에요? 진짜 너구리 털. 너구리 족제비 아니고? 내 기억으로는 너구리인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족제비 털로는 붓도 만들잖아요. 예, 아무튼 너구리 털이었어요. 아, 너구리. 오케이. 근데 칫솔이 이게- 그렇게 부드러워서 되나요? 예, 너무 부드러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어. 이거는 지금 털은 그러니까는 동물 털은 아니죠. 나일론을 쓴대요. 그래서 예. 네. 이건 친환경을 목표로 만든 칫솔이라서 네, 근데 네. 이게 생분해 가능한 네, 나일론이라고. 생분이 되는 솔로 나일론 어, 6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혀 있네요. 환경 오염은 전혀 안 되는 칫솔이래요. 100% 생분해 된다. 예. 네. 예. 아 근데 사실 뭐 이제 우리가 환경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입에 넣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지 되잖아요 칫솔이란. 맞아요. 근데 사실 써본 결과 되게 좋은 칫솔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 써보면 아 이거 괜찮네 싶을 정도의 칫솔이에요. 우리도 왜 플라스틱 숟가락을 입에 넣는 것보다는 네. 쇠나 이제 대나무로 된 숟가락을 입에 넣는 게 훨씬 느낌이 낫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비슷한 이게 거니까. 특히 애들은 입에 넣는 거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칫솔이라는 게 플라스틱 입에 들어가고 먹을 이제 수도 있고. 이빨하고 부딪히면은 또 마모되면서 마모되니까. 또 성분이 입으로 삼켜지기도 하고 플라스틱 성분이. 생각해보니까 플라스틱 네. 칫솔이 진짜 좋을 리가 없겠구나. 그렇죠. 근데 사실 대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쇠로 만들기도 없죠. 그렇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일반 나무는 또 이게 막 또 젖고 이러면 또 그러니까 썩고, 또 뭐 맞아. 칠하면 또 그것대로 또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대나무는 모래도 강하고. 네. 스웨덴에서 만든 칫솔이라고. 스웨덴 제품이거든요. 네. 아 스웨덴 제품 수입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죠. 네. 옆에 핀란드에서는 저거 하지 않나요? 자일리톨. 그 핀란드 자일리톨 발라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EU 이를 제2EU 놔서 그냥 상품으로. 중간에 북극 사람들이 이가 건강한 이유가 있군요. 그리고 이 제품이요,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기도 한데
하나를 사면 일단 무조건 한 개가 기부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를 사면 딴 데로 하나 네, 딴 데로 하나 보내는데 신발 그 탐스 네, 맞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아. 세상에는 칫솔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이제 생선, 가시 이런 걸로 이를 닦는 네. 초빈민층이나 이제 이런 남의 얘기 사람들이 같지 않네요. 왜? 한 그래서 번도 안 이제 써보진 않으시지 않았어요? 이상한 컨셉을 너무 이상한 아니 이상한 캐릭터를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지금 완전 실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닦는 걸 정말 싫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액체로 된 왜 양치질 약 있잖아요. 가글약.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그런 건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어디로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험블 스마일이라는 재단이 있대요. 네. 이 칫솔을 빈민층이나 이제 칫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이 재단이 별도로 칫솔 있어서 이름이 험블 브러쉬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험블 스마일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모초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걔네들은 이제 초콜릿을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주고 했다는데 초콜릿을 이제 먹게 되면 이가 나빠지니까 칫솔과 함께 이렇게 공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묘한 컨셉이죠. 시즌 3에 맞춰서 제가 약간 새로운 개그 코드를 좀 개발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좀 실험적인 단계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험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클로즈 베타 수준의 이거 아직 공개했던데 완전히. 공개하면 안 되는 수준의 네, 공개성. 반응이 아주 나쁘면 다음부터는 이쪽 코드는 폐기하는 걸로. 근데 그 사실 저희로서는 또 이제 이런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 생필품을 저희를 믿고 광고를 해주시는 게 약간 감격스러워서요. 혹시 네.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 험블 브러쉬를 많이 사용해 주셔서 좋은 전례가 남으면 이제 치약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물티슈도 하고 기저귀도 하고 막 이러려고요. 야심이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우리 팟캐스트계의 아메이로 거든요. 사실 이런 광고가 들어와야지 뭔가 맞아요.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책 광고는 요즘 좀 안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책 팟캐스트를 못 해가지고 올해 작년에 되게 도서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어려우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우리한테 광고를 안 줄 리가 없잖아. 그런 이유겠죠. 어쨌든 우리 치 건강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가 안 좋아서 나이 들어 고생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 젊어서부터 미리 저기 뭐였죠? 자일리톨과 대나무 칫솔. 그리고 아마 파토님이 이 닦기 싫어하는 것은 충분히 어떤 즐거운 칫솔질의 경험이 부재하기 바로 때문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칫솔이 주는 불쾌감을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너무 싫었습니다. 알러지도 있어요. 플라스틱에. 예. 그래서 입이 붓고 막 이렇게 되는 시즌 3가 되니까 새로운 차원의 광고가 막 아직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됐을 계획. 이 대나무 칫솔이라면 저도 이제 하루에 10번씩 칫솔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험블 브러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험블 브러쉬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대나무 칫솔에 넣었더라고요. 대나무 대나무 칫솔. 칫솔. 네, 네. 근데 유사품이 있진 않나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험블 네. 브러쉬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대나무들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거의 뭐 솔 같은 칫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근데 대나무는 중국계 좋은 거 아니에요? 대나무 중국계 좋은데 여기 스웨덴께 더 좋아요. 근데 여기 되게 귀여운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팬더가 대나무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칫솔을 자꾸 많이 쓰면 팬더가 대나무를 못 먹게 되는 게 아닌가요? 막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팬더 프렌들리 제품이라고 해서 팬더는 이렇게 다 자란 대나무를 먹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안심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구나. 여기 적히기로는 팬더가 닿을 수 있는 높이의 대나무 잎만 먹기 때문에 이 대나무 지금 나오는 대나무 잎은 먹을 수가 없대요. 네. 이 재료가 되는. 팬더는 안전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팬더가 더 이상 그 멸종 위기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아니야. 이 정도 하죠. 네. 이 정도 하고 오늘 이제 저희가 기대를 계속 해온 네. 오늘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금상첨화? 네, 이 개그 코드가 많이 활용점정. 깨진 것 같은데 네, 활용점정. 이용의 집착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용 기자님 오늘은 어떤 놀라운 뉴스로 우리를 포복절도하게 하실 건가요?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실은 오늘 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탈락한 뉴스가 뭐냐면 요즘 그 저가항공사 있잖아요. 네. 저가항공사처럼 저가 발사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가 발사체. 아, 네. 우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그러게 그걸로 야, 할까? 그걸 탈락시키고 나왔으면 더 재밌겠는데요? 엄청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저가 발사체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아마 조만간 저가 발사체를 안 다룰 수 없는 이벤트가 조만간 터질 것 같습니다. 아, 저가 발사체를 갖고 발사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건가 보죠. 그걸로 아마 달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요? 아, 그 누군가가. 루나 네. 그 얘기구나. 네. 그래서 그건 그때로 미뤄두기로 그럼 했습니다. 말씀 안 하시는 거는 극비 사항이기 때문인가요? 클로스드 베타? 비록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지만 검색하기 귀찮은 분들께는 극비 상황인. 어차피 우리 얘기하는 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제끼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된 이 엄청난 소재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시시한 소재를 골랐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에 위협받는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100번도 더 들은 얘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뭔가 새로운 게 있겠죠. 뭐 생각 했죠. 있겠죠. 뭐. 네. 뭐 생각하지도 못한 직업들과 꿈도 꾸지 못한 직업. 네. 있지도 않은 직업이 막 위협받고. 있지도 않은 직업. 왜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최근에 테크홀릭에서 굉장히 간단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겁니다. 질병 증상을 물어보는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이 그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작품 때문에 실제보다도 더 잘 갖춰진 걸로 이미지가 좀 각인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영국의 건강기관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내셔널 헬스 서비스 NHS요. NHS에서 네. 새로운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죠, 일종의.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뭡니까? 건강보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NHS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NHS죠, NHS죠, 그냥. 예, 그냥 뭐 보건복지부와 어떤 건강보험이 합쳐진 것 같은 네. 그런 개념의 NHS. 여기에서 앱을 도입했습니다. 아하. 새로운 앱을 도입했는데 이걸 이용하면 굳이 전화를 안 해도 카톡 같은 메신저처럼 네. 아픈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메신저에서 대답을 해주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보시다.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심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예. 대화를 한 5번쯤 하다 보면 이렇게 더 심심해지는. 더 심심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허망해지고. 예, 삶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의구심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예, 그런 서비스가 있었죠. 내가 정말 심심한가에 대한 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앱으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심심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에 깔린 그 심심이 같은 게 의료 상담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119에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의료 상담? 119에 의료 상담을 해요? 네, 제가 몰랐는데 네. 얼마 전에 애가 아파가지고 이게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119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아파요 하면 구급차가 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트랜스퍼 해줍니다. 의사랑 의사한테? 연결해서요? 의사는 아니고 그 의학 지식이 있는 대원분이신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 네. 분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 해열제가 있는데 먹일까요? 정도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전화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병원에 가는 거고 네.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예, 특히 애 키우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네. 좋죠. 119에 걸어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을 해준다. 다짜고짜 아프다고 하면 구급차가 오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119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응급 상담 서비스가 NHS에도 있다는 거죠. 영국에도.
그래서 이런 비응급 상담 서비스를 인공지능이 맡게 된다는 겁니다. 뭐 잘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도입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건비도 비싼 나라고. 네. 일단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 상담원을 24시간을 그렇죠. 계속 네. 돌리는 게 그러니까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그 119 구급대원을 아주 혹사. 혹사시키는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국에서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걸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GP라고 하더라고요. 네, GP, 제너럴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네. 동네 의사입니다. 네. 동네 그런 병원. 동네 의사가 네. 원래는 전화를 받아야 된대요. 네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응급의료가 아니라고 해도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신뢰가 네, 있어야 네. 되는데 대부분 이런 비상 콜센터, 그러니까 그 이런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비상 콜센터는 영미권에서는 동네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네. 인도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죠. 아, 예, 예, 그렇겠죠. 국제 전화가 되는데 네. 이런 식이 되면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 서비스에서는 좀 No, 덜 no problem.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도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아웃소싱 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지한 상담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아웃소싱 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쓰는 거죠. 네. 그럼 뭐 채팅에다가 안 물어보고 전화를 쓰게 되는데 다른 상담처럼 응대를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말하는 증상만 놓고 그러니까 환자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뭐 어디가 쑤셔요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뭘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는지 무슨 치료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이 24시간 동안 영국 전체를 커버하는 규모로 투입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게 ARS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분 햇살론인데 리얼미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누구를 지지하느냐, 대권주자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ARS가 해가지고 쭉 불러줍니다. 무작위로 해가지고. 목소리가 막 좀 달라요? 기계 목소리 같아요? 그냥 기계 목소리예요. ARS예요. 아,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그래가지고 리얼미터입니다. 뭐 이러면서 해요? 리얼미터입니다. 인데 이제 리얼미터에서 뭘 판단 얘긴지를 의심하면서 듣게 되죠. 근데 마침 그때 정수기 점검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응답을 다 못했던 항상 궁금했거든요. 매주 그 대권주자 지지율이 나오는데 저한테는 전화가 왜 나한테는 안 오지?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마침 왔었는데 응답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ARS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ARS 같은 건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질문 쭉 물어보고 그냥 누르면 되니까. 근데 의료 상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되고 이 환자가 어떤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취하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아니어도 준의사쯤 되는 문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죠? 네, 지금? 문진을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네. 예시로 나와 있는 문장. 이 회사 바빌론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에서 개발한 솔루션을 NHS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물어봅니다. 최근에 화상이나 물린 것을 포함해서 머리를 다친 일이 있나요? 아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통증이 있나요? 방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뭐야. 일반적인 통증. 저런 안 됐군요.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안 됐군요. 통증이 어떻게 시작되던가요? 라고 하면 이제 그래듀얼리라고 대화합니다. 이게 예시예요. 그냥 네. 문답의 예시예요. 얼마나 아파요? 보통 정도?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 알겠어요. 어지럼증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예시를 보면 심심이처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어드벤처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NPC에게 적절한 네. 형태로 뭔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나오고 적절한 예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냐는 질문에는 no라고 대답할 수 있고 yes it began suddenly라는 대답이 있고 yes it began gradually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지문 중에 선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증상을 조합해서 환자가 무슨 병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인지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제작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간호사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정확도가요. 그걸 어쨌든 도입해서 쓰기로 했다는 건 꽤 정확도가 네. 그러게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12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본대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나 간호사를 능가하는 문진의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보다 인공지능이랑 이야기를 방금 어떤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좀 정리해가지고 정제된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의사도 저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저런 식으로 대답해주면 자세하게 잘 알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스마트폰을 잡고 이런 거에 대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병원 가보면 얼마나 무서운 분들 많습니까?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을 그 응급실 가보면 정말 많이 뵐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의사분들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약을 하나 받았는데요. 약이 좀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속 서로 데웠더니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되죠, 그러면. 됐고 인공지능을 데려다 주세요. 이러죠. 당신 말고 로봇과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한 게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데미스 허사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구글 딥마인드 네. 그 사람이랑 그 공동 창업자 무스타파 슐레이먼이 돈을 대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뭐 이 기술 자체가 뛰어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강 쪽이 굉장히 유망한 시장으로 보이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나아지겠죠. 점점 네. 좋아지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제 뭐 인공지능 개발해서 사람을 대체한다면 인건비 비싼 사람을 대체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진짜 무슨 캐셔들 일자리보다는 의사들이 훨씬 비싸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하긴 했어요. 그 의사들 사실 진단하고 하는 게 물론 중요하고 엄밀한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정말 단순한 것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많죠. 그런 그래서 것 정도는 오늘 하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영국에서는 전화 의료 상담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직업들 있잖아요. 네. 그 전문직들이 일하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의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는 직업들. 이게 사실 전문직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 어려운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그렇죠. 분들이 하는 일이죠. 사실 의사 업무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변호사, 회계사, 뭐 상담가 등등등 다양한 직종이 이런 패턴의 일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성적인 솔루션을 찾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인공지능이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약간 관련 있는 것 같아서 그 블룸버그에 난 기사인데요. JP 모건에서 개발한 코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컨트랙트 인텔리전스라는 걸 줄여가지고 코인이라고 부르던데 여기서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가 이 JP 모건의 로이어들 36만 명이 36만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을 몇 초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36만 명이 36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로이어들이 36만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을 인시 36만 인시의 일을 네네네 인시의 일을 몇 초 내에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니까. 그렇군요. 왜냐하면 비슷한 계약들 뭐 보고 참조하고 레퍼런스 찾아내고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단순화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옛날에 그 천문학 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든 종이에 점을 찍었거든요, 손으로. 아 진짜요? 몇천 개를. 지금은 1초도 안 걸리죠. 모든 종에 점을 찍는다고요? 점 찍죠. 예, 데이터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계가 없으니까 예, 사람이 다 찍었죠. 예. 대단하군요. 진짜. 전문직들이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무슨 막 그 아인슈타인이나 그 무렵에 있었던 위대한 발견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학 연구도 사실은 그 단순 노동이 훨씬 많거든요. 실제 전문적인 뭔가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보다는. 그래서 JP 모건도 있지만 그 작년에는 그 베이커 앤 호스테틀러라는 법무법인이 있대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인공지능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IBM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요. 하는 일이 뭐냐면
판례를 죄다 뒤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판례를 뒤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임한 사건들에 도움이 될 만한 판례를 추려가지고 책상에 올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 근데 이게- 보조원들이 하는 일.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초보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처음 입사해가지고 하는 일이래요. 근데 훨씬 효율적으로, 훨씬 빠르게 일을 그렇겠죠. 처리한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은 거죠. 그래서 딜로이트라는 회사에 따르면 그 인공지능 때문에 미국에서 법률 관련 일자리가 이미 3만 개 정도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20년 뒤에는 법률 관련해서 39%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미국 원래 많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신미약자는 봐주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주정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변호사로 일하려면 그 연수원 기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방금 심신미약자를 봐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가야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초보 변호사들은 네, 초보들은 그런 거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법 감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법 감정. 법 감정은 원래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만약에 이게 그냥 인공지능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로봇 기술하고 결합하면 그렇죠. 육체 노동도 인간보다 이게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단순 노동. 네, 당연하죠. 어제 오늘 일인가 싶긴 네. 하지만 3월 2일자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따르면 무인 트럭이 이제 거의 실용화 단계래요. 원래 그 벤츠도 무인 트럭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서도 이제 그냥 실용화 단계라고 합니다. 거의. 미국에는 트럭 운전 기사가 미국은 그 국내 화물 수송이 트럭에 굉장히 네,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럭 운전 기사가 350만 명이래요. 와. 그래서 29개 주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원이라고 합니다. 네. 트럭 운전이. 돈도 많이 벌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기계랑 경쟁해서 과연 경쟁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계에서 그러니까 자동 트럭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부 다 교체를 하면 연간 1,680억 달러 정도가 절약될 거라고 합니다. 와, 아이고야. 진짜. 일단은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연비가 훨씬 좋대요. 기계가 운전하는 네. 게. 아. 최적 연비로 운전할 수 있고 또 이제 사고가 안 난답니다. 그 졸음운전 같은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다가 휴게소 술 먹는 일도 없고. 네, 그래서 그게 휴가도 달라고 안 해. 게다가 그게 실제로 심각하잖아요. 그 네. 트럭 그쵸. 운전 기사들이 잠 안 자려고 네. 그 술 이렇게 마시고. 암페타민류의 약을 네. 맞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안 그런 분이 많습니다. 물론. 네. 그런 경우가 일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장 먼저 운행할 수 있는 곳이 네. 미국의 고속도로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래요. 제가 봤는데 얼마 전에 여러 대가 한꺼번에 움직여요. 볼보나 뭐 벤츠 이런 게 네. 한꺼번에 움직여서 얘네들이 속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붙어서 가요. 기차처럼. 그래서 뒤에 차들이 이제 공기저항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운행을 하고.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구나. 네. 그리고 도심으로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터미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도심 바깥에 짐을 운반하고 만남의 광장. 큰 도심 바로 바깥까지 걔가 움직이는 거예요. 군포 물류센터 같은 예, 데다 그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도어스토어로 가든지 어디 다시 디스플레이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건 트럭 운전 기사들이 일을 뺏기는 건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실용화된 어떡하지? 거.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 주유소마다 있던 가게나 이런 것 뭐 식당 이런 것도 맞아요. 다 그런 것도 네. 다 그 미국 운전하다 보시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네. 되게 조그만 마을 하나씩 있고요. 네, 맞아요. 그게 그 사람들 네. 주수입원인데. 한 뭐 10호, 20호 있는 마을. 저기 주유소 안에 꼭 가게. 스테이크 엄청 큰 거 주고 이런 식당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들이 다 망하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되게 논농사를 짓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없어질 직업들은 대부분의 기자들입니다. 그렇죠. 기자들. 우리 예전에도 한번 기자는 얘기한 뭐, 적이 예, 있죠. 지금도 이미 네. 쓰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뭐 야구 기사, 경제 기사, 날씨 기사 같은 것도 있고 지진이 그 규모가 3 이상의 지진이 나면 자동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있대요. 우와. 대박. 어디서 무슨 지진이 어떻게 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2월 20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호위함 군함 한 척이 국적이 이란으로 추정되는 아직 이란으로 확실시되지 않은 무인 보트에 폭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예전에는 무인기나 뭐 무인 배나 무인기 같은 거 미국만 썼잖아요. 네. 이젠 테러리스트를 쓰는 네. 그런 기술이 됐습니다. 테러리스트도 사람이 기계에게 테러리스트도 직업을 잃는 거예요? 뭐 웃기지만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그 테러 기사도 인공지능이 쓴단 말인 줄 알고 그럼 무슨 뭐 총소리나 포탄 소리가 몇 데시벨 이상이면 자동 자동으로 선고.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언제 어떻게 테러를 할지를 정해서 무인 드론으로 테러를 한 뒤에 무인 로봇이 기사를 쓰는 테러 기사를 쓰는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또 그거 막아야지. 네,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이 없어질 거다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제가 아는 한 팟캐스터 분이 계십니다. 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은 그럴까요? 무슨 직업이 없어? 물뚝심송님이 계신데 아, 네. 그분이 다른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업이 없어져서 큰 문제다.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기계 때문에 자동화 때문에 직업이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이 생겨난다. 네. 지금까지 이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분을 매우 면박줬던 네.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과연 앞으로도 이런 믿음을 지속하는 게 유효한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죠. 증기기관이 직업을 없앤 게 있죠. 없앤 네. 직업들이 있죠.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80년대에는 컴퓨터가 직업을 없앤다고 많이 두려워들 했잖아요. 근데 증기기관을 비롯해서 공장의 기계화가 생각만큼 효율적이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컴퓨터 산업은 IT 업종이라는 걸 아예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동화가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공장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직업을 없애기 시작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식 관리 기법이 전 세계에 유행하면서 진짜 이제 기계들이 일자리를 없애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기법들이 나오는 거죠. 공장에 사람들이 더 줄어들고 여기에 이제 기술은 더 발달하면서 예전에 사람이 해야만 했던 일들을 이제 기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3D 프린팅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그리고 IT 산업도 그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비해서 고용률이 형편없습니다. 그렇죠. IT 산업이 정말 대표적이죠. 구글이 속한 알파벳 밑에 구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주회사. 네. 알파벳의 영업이익이 다임러 벤츠의 영업이익의 2배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고용은 4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IT가. 이런 그 자동화 기술은 한번 개발해 놓으면 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처럼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산 라인에서 일자리를 없애는 일만 계속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란 영화 보셨나요? 네, 윌리 원카. 네. 거기에서 보면 찰리 그 주인공 남자의 아버지가 치약 공장에서 치약 뚜껑 닫는 일을 해요. 근데 치약 뚜껑 닫는 로봇이 나오면서 실직하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치약 뚜껑 닫는 로봇을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치약 뚜껑 닫는 로봇 관리자가 치약 뚜껑 닫는 사람처럼 공장마다 다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게 수가 문제인 것 줄어드는 같습니다. 거죠. 네, 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불황과 무관한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 보면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소비심리는 위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위축될 리가 없고 소비 능력이 예. 쓸 돈이 없거나 쓸 돈이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고용 절벽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과연 기술 발전과 무관한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IT 기술이 고용을 더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고용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술 발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잖아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에 과세를 하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 좀 우울하게 네. 생각하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희망의 3월에 맞는.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제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많으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걸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봐요. 진짜요? 큰 그림으로 보면 물론 이제 직업을 잃는 사람이 생기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큰 그림으로 보면 1차적으로 옛날에 뭐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었다라는 상황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사람들의 노동 시간이 줄면서 수익은 늘어났거든요.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예, 전체적으로는 네. 큰 그림으로 보면 노동 시간이 줄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16시간씩 일했다고요. 그게 8시간으로 줄고 그렇게 줄어든 거에 비해서 분명히 월급은 늘어났죠. 크게 보면. 예, 그런 식의 흐름들이 항상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가장 좋은 형태는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렇긴 하죠. 네.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들이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종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80시간 일했으면 지금 40시간, 지금 뭐 30몇 시간으로 줄인다.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최대한 일을 적게 하면서 그와 동등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 결국은 시스템으로.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구조와 탐욕. 예,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안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럭 운전 기사분들 한 300만 명이 직업을 더 이상 이제 운전할 수 없다. 일거리를 찾을 수 없게 되면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대책을 안 세워줄 테니까 난감해지는 거죠. 아, 벽을 세우는 노동 현장에 국경에 벽을 세우는 노동 현장에 그때가 투입. 되면 이제 벽을 넘어서 멕시코로 되는 건가요? 저는 각국 정부가 그렇게 무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3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건 어떤 나라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돼요. 그건 아니면은 정말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 사회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말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불안함 속에서 권력을 잃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권력 속성 때문에라도 놔둘 우리나라처럼 수가 되는 없어요. 거죠. 네. 놔둘 수가 없게 돼요. 네. 전 그래서 그거는 좀 저 다른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컨트롤을, 그러니까 물론 자본주의 한계 속에서지만 컨트롤을 할 거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걱정은 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당장에 직업을 잃는 그 가족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갭이 문제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다 갭. 해결이 될 것이냐. 그 갭이란 게 있는 거죠. 네. 그 큰 그림이 네. 정리될 때까지 상황. 내가 지금까지 치약 뚜껑 닫는 일을 했는데 이게 그 치약 뚜껑 닫는 로봇 관리하는 일로 가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내가 평생 동안 전혀 습득하지 않은 기술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이 소득 격차 문제는 대학 교육이랑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기술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얻을 수 있는 직장, 뭐 블루칼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직장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얻는 그 기본적인 초봉이라든가 가능성, 이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죠. 제가 이제 기타 회사에서 일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한 10년 전쯤 얘기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공장을 가서 보면요, 뭐 지방인데 지방의 중소기업 공장에는 정말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살짝 넘어서는 월급밖에 못 받아요. 100만 원 정도가 그냥 평균이에요. 한 달에. 진짜. 예, 지방의 공장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 이런 식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대기업 초봉은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된단 말이에요. 4-5배가 다른 이제 차이가 나는 상태 시작이 되는데 이 격차가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OECD 국가 중에서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사실 고등학교화 돼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뭐 안철수가 초등학교를 몇 년, 중학교를 몇 년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다 일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로. 저희 과학 팟캐스트에서 제가 너무나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산적한 가운데 이런 문제들에 더 씌워져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노동시장을 흔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좀 되긴 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네. 생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시기가 간혹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지금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크게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시스템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블루칼라 일입니다. 청소가 대표적인 겁니다. 예.
청소라든가 아. 예, 도배를 한다거나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처럼 정말 모든 게 시스템화돼 있고 저 고속도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운전 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쉽게 운전하지 못해요. 저 이태원 골목 들어가 보셨죠? 거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찾아간다고요? 네? 그 막 45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물론 느낌상으로 마치 45도는 될 것 같은 그런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네. 그 옆에 차 서 있고 옆에 사람 내려오고 애들 뛰어내려오고 자전거 내려오고 옆에 땅 파여 있고요. 이거를 테슬라 그게 간다고요? 절대 안 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소위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네들 인프라 속에서의 자동화하고 우리나라 같은 제3세계 티를 완전히 못 벗은 인프라를 가진 자동화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회계사나 의사는 대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택시 운전 자율주행차가 여러 데케이드 동안 못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의외의 틈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블루칼라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일로 역전될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기묘한 낙관론도 한번 가져봅니다. 도배 기술을 배워야겠다. 청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 네, 예. 네, 네. 저 얼마 전에 어디 그 청소 정규직 이제 시립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네. 청소를 정규직으로 뽑는 네. 네, 거기에 면접을 갔었거든요, 심사를. 그렇죠. 이분들이 그냥 뭐 아무나 할 거 없어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이제 화장실 같은데 청소가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깨끗하기도 하고 네. 또 뭐 물기 같은 거 없이 잘하는지를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노하우가 다 있으신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런 뭐 화장실 같은데 변기 청소 이런 거 로봇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네. 예. 그런 건 오히려 사람의 영역으로 더 오래 남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쉽게 하는 일이 기계가 어렵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인공지능의 한계 중에 하나 그런 건데 뭐 이족보행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진화선상에서 일찍 개발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기능들은 기계가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고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쉽게 하는 일들. 그런데 근데 예를 들어 계산이라든지 진화의 아주 뒷단계에서 최근에 우리가 하게 된 일들을 기계들이 잘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뭐 비행기 조종 이런 거 그쵸. 잘하잖아요. 그리고 계산 진짜 회계사 이런 일들 이런 거는 오히려 기계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정말 간단하게 하는 그러니까 물론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변기 깨끗이 닦는 거 네. 이런 거는 의외로 생각같이 변기도 모양도 다 다르고 더러움의 정도도 그러니까, 다르고 그게 진짜 사람이 네.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누가 봐도 그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느낌상으로도 네. 이게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당분간 수십 년 정도는 그렇게 쉽게 기계가 함부로 막 들어와서 이렇게 잠식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족 보행도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족 보행이 사실 상당히 불안해요. 네. 그런 것들 또 부하가 걸렸을 때 하고 그냥 걸어 다닐 때하고 굉장히 다른 거고 사람은 그걸 다 분산시켜서 쉽게 걷잖아요. 힘은 들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비싼 일들이 되고 뭐 나머지는 다 기계가 해버리면 이제 정신노동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고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대로 평가받는 인공지능에 밀려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러면 생각은 기계가 하고 네. 우리는 몸으로 일하는. 몸으로 때우는 거. 네. 네. 어찌 보면 건강하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청소를 한다고 쳐요. 이걸 기계가 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다리 하나 놓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저는 물론 힘들어서 못해요. 건강한 전문일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하면 되거든요. 이걸 기계가 하게 하려면 너무 많은 복잡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블루 칼라가 항상 제가 뭐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블루 칼라가 그 제대로 대접받고 블루 칼라가 힘든 만큼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도 돼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미국, 영국 다 그렇거든요. 네. 예. 아예 인공지능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직업들을 네. 그 하나씩 잃어버리는 네. 시대가 되면 이 경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좀 뭔가 뾰족한 그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불안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한 얘기지만 저는 전쟁은 로봇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요. 네. 로봇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센지
센지 이제 보여주는 거지. 예, 누가 센 놈인지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신 로봇과 예. 그 적국의 최신 로봇이 일기토를 해서 아니 뭐 어디 태평양에 어디 섬에 가서 솔직히 말해서 일기토는 아니고 군대끼리 싸워도 된다고 봐요. 로봇 군대끼리만 싸우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체육관에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간하고 싸우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관. 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포켓몬이네요, 로봇끼리 싸워서 이기면. 그냥. 아니 진짜 체육관에서. 농담이 아니고 네. 진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로봇들끼리 정말 전쟁터에 전쟁을 해요. 하는데 전쟁터도 떨어면 해야죠. 예, 뭐 사람들 안 가는 대로. 그렇겠죠. 일단 거기서 얘기가 끝나면은 우린 너무 약하니까 우리랑 싸운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이미 게임이 이제 끝난 거니까 진 쪽은 그냥 지는 거예요. 아 우린 희망이 없구나 이러고. 네, 우리가 우리가 졌구나. 가서 예, 적의 로봇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래봤자 우리만 다 죽는 거고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대리전을 하게 예. 그러면 러시아나 이렇게 영토 좀 큰 나라에서 분쟁국들한테 전쟁터 임대해주고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전쟁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정해주고. 사실 이게 제 단편 SF 쓰려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명살상에 전혀 없이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 상관없죠. 뭐 사실 달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요즘 그 오버워치나 이런 게임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로봇이 꼭 실물의 로봇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실물의 로봇이어야 돼요. 왜요?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게임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인간에 비해서 인간의 전투력에 비해서 아주 월등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인간이 아예 덤빌 생각도 못해야 이게 성립이 돼요. 아니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만약에 설계가 잘 돼 있으면 네. 그걸 당장에 찍어낼 수 있는 최첨단 공장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뭘 찍어낼지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모델끼리 싸우게 하는 건 어때요? 그렇죠. 아니요, 공장을 폭격하죠 그러면. 근데 예. 지금 사실은 비슷한 게 있었어요. 핵무기. 어. 서로 개발을 그렇죠. 해서 네. 우리가 더 많니 그렇죠. 우리가 더 사실 세니 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로 전쟁 안 한다는 데몬스트레이션. 그게 대신 전쟁이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일반 저 재래 전쟁에까지 다 확대를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강력한 군사 로봇으로. 이상한 얘기지만 괜찮아요. 좋은데요. 제 단편 소설감이에요. 이건 전 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네. 저는 일단 찬성이에요. 네. 네. 아 좋네요. 네. 아, 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올해 늦게는 제 SF 단편집이 하나 나올 겁니다. 왜 이상하게 많이 약을 파시는. 거기에 이런 얘기도 실릴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욱 재밌는 얘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렇게 로봇끼리 싸우다가 핵무기 써버리면은 네,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야 되지? 이러면서 네, 아무튼 직업에 대한 걱정은 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그림으로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자주 하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도대체 앞으로 뭘 해야 되냐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네,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하고 진짜 싶은 거 해 그냥. 전 인류가 일 안 하고 그냥 그 로봇이 일해주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최고죠, 그게. 예, 그러려면은 사실은 기술보다는 구조가 문제인 거죠. 구조가 문제. 그렇죠. 예, 예. 부를 추구하지 않으려면 가상현실이 정말 최대화되면 돼요. 가상현실에서 내가 뭐든지 가질 수 있으면 굳이 부를 추구해서 현실에서 뭘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역시 제가 쓰려고 하는 소설. 그 인간이 진화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가상현실이 현실하고 똑같은 똑같아 버리면은- 캐릭을 주면 되죠. 아니 이게 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가상현실이 누가 더 현실적이냐를 가지고 또 빈부격차가 가상현실 내에서 그게 생기겠죠. 하지만은 실제 빈부격차보다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비용 자체가 적게 들기 때문에. 가상현실 내에서도 분명히 비싼 명품 사려면 돈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럼요. 그래도 현실에서 내는 것만큼은 안 내되겠죠. 그게 수 그게 있죠. 싫으면 방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어요. 세방이죠. 로봇 새로 만들고. 너무 얘기가 딴 데로 가니까 우리 그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데뷔를 해야 되고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게 딱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애들 어떻게 데뷔시켜야 되나? 데뷔 못 예. 시킵니다. 예. 예, 못 시키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 데뷔를 그거밖에는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예. 데뷔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셔야 돼. 그냥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게 네. 그나마 최선이다. 그렇죠. 네. 예, 뭐 이 정도에서 굉장히 산만하고 포인트도 명확하지 않았던 이용의 집착 분석. 그 저가 로켓으로 할 거예요. 저가 로켓이 훨씬 더 재밌을 그러니까. 거라는 기대를 하게 해주는. 아, 그러네요. 다음번에 저가 로켓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뭐 실제로 뭐 쏜다고도 하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시작된 시즌 3. 음악만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음악만 웅장하고 음악은 바뀌긴 바뀌어요. 네,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멋지는 걸로 넣어 보려고요. 우리 우원에서 투로 갈 때 시즌 음악 바뀌었나요? 다 바뀌었죠. 네, 아, 그랬나요? 예. 오. 어쨌든 이렇게 말했으니 뭔가 웅장한 음악을 넣긴 넣어야겠습니다. 이번에 직접 연주하신 걸로 넣으신다면서요? 그러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잘 표현했다. 뒤에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오케스트라인데 어떻게 제가 지금 직접 연주를 하겠습니까? 그런 시즌 4에서 한 가지 뭐 연주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요. 제가 뭐 재즈 밴드 비슷한 걸 좀 결성하려고 하고 있긴 해요. 혹시라도 뭐 하게 되면은 녹음해 가지고 이런 데서 한 번씩 틀고 뭐 공연 같은 거 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 SF 단편집 내시고 재즈 밴드 하시고 그렇습니다. 일을 이거 언제 하시고. 하시려고. 네. 또 과로로 쓰러지겠는데 이거? 일식도 보러 가시고. 그러게. 네, 과로로 쓰러지는 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요. 네, 그럼 저희 시즌 3 첫 편을 시작했던 SPBC 뉴스룸 이 방송이 나가고 한 일주일쯤 후면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탄핵 인용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나갈 때쯤일걸요? 아닙니다. 이거 3월 7일 날인가 나 9일 날 그때 나와요. 아니 10일이나 13일 나올 거예요. 네. 예. 그 일주일 일주일.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일찍 들으셨으면 아직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며칠 있다 들었으면 이미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저는 망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의욕 상실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의욕 상실로 저희가 쉴 수도 있고 어디 별의별 쓰러져서 일이 있을 수 술을 마시고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코스타리카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당분간은 정말 할 생각이 안 날 것 같긴 해요. 네. 만일에 그래서 그 잘못되면. 결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뭔가 뭐 방송이 안 올라온다 해도 그럴만 하다고 다 아실 테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들 별로 들을 의욕도 안 생길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과학과 없기를 같은 소리 하네. 막 이렇게. 이 상황에서 무슨 과학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정상적으로 두 번째 편 과학하고 앉아 있네 정상편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